새해 들어서 처음 여러분들을 이제 뵙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행복한 금년 한 해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허 목사님이 금년에 교회의 목표를 이제 셋으로 정했더라고요. 맨 처음이 이제 영혼을 구원한다. 이게 전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전도가 많이 이루어져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록 은퇴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교우들이 도와줘서 이제 교회를 설립한 목사 입장에서 이제 무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인문학 강의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예수 믿으라.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조선일보에 서울대학교 추천도서 100권 그게 이제 신문에 아주 크게 났더라고요. 서울대학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책은 읽고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인문학이 막 시작될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권 가운데 젊은 날 내가 읽었던 책들이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이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를 알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고 그때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권사도 되고 또 이제 장로도 되고 이래서 부활교회가 자립하고 성전 봉헌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전도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옛날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라든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거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노방 전도도 이제는 안 된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무슨 선물 주고 이것도 안 통한다. 내 경험으로 봐서 교회에서 인문학을 기독교적으로 강의를 하면 지금 인문학 시대니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새로운 전도 방법으로서의 인문학 이거를 지금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문학 강사가 되다 보니까 뭐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나름대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금년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해로 정했으면 이 인문학 강의가 전도의 한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배드리러 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혹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인문학 강의 들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흥미를 좀 갖고 우리 부활교회로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그분들 우리 교회에 오게 하고 우리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 우리 교인들의 그
상냥한 어떤 매너, 아담한 어떤 교회, 성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부활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자리를 전도의 한 방편으로 그렇게 좀 이용을 했으면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문학 강의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앙드레 말로의 이 인간 조건이라고 하는 책은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읽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책이 더더욱 읽기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가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이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명작이긴 해도 이 소설을 읽기가 좀 불편했어요. 이게 아주 그냥 그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이 책을 이제 읽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읽기도 불편하고 또 사상적으로도 좀 껄끄럽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잘 익혀지지 않는 세계적인 그런 명작입니다. 이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도 공산주의 혁명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공산주의의 허구를 이 앙드레 말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향을 했어요. 공산주의는 옳지 않다. 내가 이 공산주의를 잘 몰랐을 때는 공산주의자가 됐지만은 공산주의는 참 허구가 많다. 이래가지고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어요. 드골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 양반을 만나서 평생 동지가 됐습니다. 드골이 하야할 때 같이 하야를 했어요. 이 드골이라는 사람이 앙드레 말로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참된 인간을 만났다. 그만큼 이 앙드레 말로가 드골 대통령 나중에 됐는데 이 사람한테 아주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74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몇몇 분은 정말 충격이야.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행복이다. 이런 그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과 사람 서로 만나는데 직장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뭐 동창회에서 만나고 뭐 다양하게 만나는데 정말 딱 만나는 순간에 야, 내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만났다. 이런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후배들한테 정말 목사다운 목사를 내가 만났다. 선배다운 선배를 만났다. 그런 어떤 그 감동을 주려고 저 자신 관리를 아주 나름대로
엄청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노력이 아직도 이렇게 은퇴를 했지만은 많은 후배들이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외를 돌아다니면서 인문학 강의를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드골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통령이 앙드레 말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만나는 행복을 누렸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앙드레 말로를 행동주의 철학자라고 그럽니다. 행동주의 소설가, 심지어는 사상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행동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인간은 생각함으로써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함으로 인간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간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앙드레 말로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이 행동도 죽음 앞에서의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잖아요. 밥 먹는 것도 행동이고, 여행하는 것도 행동이고, 연애하는 것도 행동이고, 여러 가지 행동이 있는데, 앙드레 말로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무서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소멸해가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위, 이것이 인간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했었다. 내가 무슨 교회 장로를 했었다. 내가 목사를 했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졸업 논문이 죽음에 대한 거였어요. 나는 청력장애를 가져서 그 고통스러운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항상 죽는다는 것을 의식했었어요.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참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이게 앙드레 말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소설의 배경은 이 장개석의 상해 혁명입니다. 이걸 역사에서 4.12 혁명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중국의 근대사 얘기를 좀 할게요. 청나라가 있었잖아요. 병자호란도 이 청나라가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껄끄러운 나라였어요. 근데 청이 망했습니다. 이때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공화제를 세웠어요. 공화제. 청은 황제가 다스리잖아요. 임금이 다스리는 거야. 군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손문은 군주제가 아닌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세워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공화제를 이 손문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란 나라가 너무 큰 나라니까 이게 청은 망했지만은
여기에 군벌이라고 하면 화북지방, 무슨 양자강 지방, 무슨 남경 이런 중국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이 세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이런 제 차에 손문휘하에 장개석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개석 잘 알잖아요. 이 장개석이 상해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는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이 손문이 만든 정당을 국민당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택통 무슨 줄레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게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벌을 타도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저 만주를 통해서 중국을 이제 침범해 있으니까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손을 잡았어요. 이거를 국공합작이라 그럽니다.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작을 했다 해서 국공합작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협력을 해서 군벌도 물리치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중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공산당하고 국민당은 그 배경이 달라요. 공산당은 농민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산당 역사에요, 대개 공산당은 근로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근로자, 노동자를 바탕으로 해요. 그런데 이 모택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 농민을 기반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에는 그때는 산업화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로 없어. 그 대신 농민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택통 생각은 근로자를 바탕으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 농민을 바탕으로 해서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합작을 해서 했다가 나중에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나중에 이게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장개석이 상해혁명을 일으킬 때 공산당하고 합작해서 상해혁명을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공산당을 몰아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소설에 나와 있는 기호라는 사람이라든가 첸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당의 장개석에 대해서 이제 반대 세력으로 그렇게 이제 선 거예요. 그래서 이 4.12 상해혁명은 결국은 이 장개석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공산당들이 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장개석이를 죽이고 나름대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소설이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죽음의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이에요.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치열하게 싸우니까 공산당도 죽고 국민당도 죽고 이런 아주 살벌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이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여러 유형의 인간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드레 말로는 자,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진 그때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살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죽음의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저는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세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이 죽음 앞에서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나만 살겠다 이거지. 나밖에 모르는, 나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라리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업가예요. 사업가니까는 돈밖에 몰라. 그래서 이런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어느 편에 붙어야, 국민당 편에 붙어야, 아니면 공산당 편에 붙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돈 버는 데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내가 눈치껏 살아가지고 여기다 붙었다 저기다 붙었다 하면서 어쨌든 내가 돈만 벌면 된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페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돈밖에 보이질 않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 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두 번째가 클라피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인물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칠판에 안 씁니다. 클라피크. 근데 이게 유튜브에 또 뭐라 그럴까, 전 세계로 나가니까 안 쓸 수도 없네. 클라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독도 없고 고뇌도 없고 그저 이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오직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불안, 초조,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런 것을 감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감각. 자, 죽음의 상황이 주어지니까 불안하고 초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감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창가를 자꾸 드나드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 쾌락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불안과 초조를 이겨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앙드레 말로는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고독과 고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거 동감이에요. 인간으로 살려면 고독과 고뇌가 있어야 돼. 고독과 고뇌가 없으면 인간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 논리대로 한다면 그거는 동물로 사는 것이지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클라피크는 고독도 없고 고뇌도 없고 그저 불안하고 초조한 이것을 감각으로, 성적인 어떤 쾌락으로 그 순간순간을 모멸하려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거지.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많다고. 불안하고 초조하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될 텐데, 그걸 고독과 고뇌로 깊이 사색을 하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술 먹고 말이지, 마약하고 말이지, 어떤 육체적인 쾌락으로 그 불안과 초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뭐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평가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인생은 각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거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 앙드레 말로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앙드레 말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쾌니히라는 사람이 있어요. 쾌니히. 이 사람은요, 국민당 당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산주의자들한테 엄청 핍박을 받은 거예요. 고문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떨어.
그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하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말이지, 나를 아주 정말 동물처럼 취급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퀘니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그러면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퀘니가 나중에 권력을 잡으니까 공산주의자다 그러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수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힘들게 한다. 네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혼내주겠다. 인생을 복수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앙드레 말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건 완전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개인주의야. 돈 내가 벌어. 감각도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복수도 날 힘들게 한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그 사람이 옳든 그러든 상관없어요. 너 나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너 힘들게 한다. 이런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뭐 이게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나 앙드레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인간적으로 가치 있고 바람직하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그렇게 되면 앙드레 말로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공동체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 사실 앙드레 말로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나는 힘들고 나는 희생당하고 나는 고통당하고 나는 죽임을 당하고 나는 깨어지지만은 그걸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된다면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 보기 힘들죠. 거의 뭐 제가 보기엔 95%가 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공동체주의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요입니다. 기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기요.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일본 사람입니다. 혼혈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프랑스, 어머니가 일본, 서양과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동서양이 이 기요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이제 서로 결합이 되니까 이 사람은 지식인입니다. 아버지가 대학 교수거든요. 지식인이야. 그러면서도 낭만주의자입니다. 뭐 저기 우리 허 목사님이 언젠가 뭐 날 소개할 때 영원한 낭만주의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난 그 말은 우리 허 목사님이 나한테 주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낭만주의자입니다. 그러면 낭만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낭만이라고 하는 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낭만주의자의 특징은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 생각 안 해요. 두 번째 낭만주의의 특징은 이상을 향해서 가져갑니다. 자기 삶에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분파야, 기분파. 네. 내가 기분파요. 기분파야. 이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은 낭만주의다. 그러면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호라는 사람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낭만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계산하지 않지.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계산하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 도망가야지. 이렇게 세. 근데 낭만주의자는 계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호는 난 죽어도 좋다 이거지. 난 희생 당해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아까 이상을 얘기하죠. 이상.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당시 중국에는 농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농민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참 불쌍하게 살았거든. 지주들한테 억압당하고 말이요. 땅이 없으니까 다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서 소작으로 다 이렇게 논아주고 말이지. 50대 50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 30대 70으로 땅을 가진 지주가 70 가지고 가고 피땀 흘려 일한 농민들은 30%밖에 못 가져가고 이런 그 시대거든. 그러니까 이 기호가 볼 때는 이 농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농민들을 부자로 만들 수는 없어도 그래도 농민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상을 실현하는데 내 한 몸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호는요, 아무리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상은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는 안 돼. 이게 지식인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상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한 낭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좀 사이비 낭만주의는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러나 이 사람은 나 혼자는 안 돼. 농민들이 잘 사는 그런 중국, 이건 나 혼자는 안 돼. 여러 사람하고 힘을 모아야 돼.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상당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제 이렇게 해서 기호가 이제 공산주의자인데 이제 그 장개석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과 이제 싸우는데 이 사람이 앞장을 섭니다. 이 상해에 아주 중요한 공산당 직책을 맡아가지고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잡히죠. 잡혀서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호가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고문을 하고 막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주면 사람이 거짓 자백도 하고 전향도 하고 자기 정신이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옛날 그 순교자들은요,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네로 황제 때 말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콜로세움에서 엄청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사지를 다 찢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신앙이 깨어지지 않는 거야. 옛날의 순교자들은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들 존경해야 돼요. 근데 이 기요라는 이 사람은 지식인이고 낭만주의자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사람이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자꾸 오니까 뭐 고문도 하고 고통도 주고 그러니까 이건 내 정신이 깨어지겠구나. 내 이상이 깨어지겠구나.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야. 자기 육체가 죽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이상과 내 정신이 깨어진다는 거,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상이나 정신이 깨어지기 전에 자살을 해버려요. 기독교에서 자살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지요. 자살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기요의 그 생각은 자살 자체를 미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신, 자기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신문에 나오는 누가 자살했다는 그런 자살하고는 달라요. 뭐 철학적 자살이라 그럴까? 자기의 이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한 자살이라 그럴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미워하진 않습니다만은 왜? 목사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치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그 기요의 생각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변절할까 봐, 자기 이상이 꺾어질까 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첸이라는 사람이에요. 첸. 이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한 테러리스트예요. 첸.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사고가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이게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좋게 말하면 강직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세상이 이분법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 아니면 토다, 흑 아니면 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자기가 옳다 그러면 나머지 다 틀린 거야.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가질 확률이 좀 높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확고하게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다. 이거는 철저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모든 걸 보는 것은 그건 아주 광적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가 틀렸다고 하면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첸도 나름대로 장개석이를 죽여야 국민당이 망하고 공산당이 힘을 얻는다. 이게 이분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개석이 죽는다고 해서 국민당이 다 망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개석이 죽노. 그러면 국민당이 망해. 그렇다고 공산당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첸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는 장개석이 죽으면 다 된다 이거지.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위험한 사고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선 속에 악이 들어가 있고
악 속에 선이 들어가 있다. 행복 속에 불행이 자라고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자라고 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건데 어느 한쪽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장개석 암살에 실패해요. 장개석 암살에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카토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소비에트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레닌과 스탈린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소련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카토프는 러시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직업 혁명가예요. 무슨 뭐 중국에만 와가지고선 이렇게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를 돌아다니면서도 다 이렇게 공산당 혁명에 동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산당 혁명에 미친 이유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 노동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든지 공산당 혁명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인데 중국에 와가지고 상해에서 이제 국민당과 싸우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뭐 총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청산가리를 늘 갖고 다녀요. 내가 이제 죽음의 상황에 딱 처해 있으면 그냥 그때 청산가리를 먹고 죽겠다. 이 청산가리 먹으면 금방 죽는다잖아요. 고통 없이 죽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청산가리 먹는 거라 그러는데 이 사람도 청산가리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죽음과 친구가 된 사람이죠. 언제든지 난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뭐 국민당 이제 그 뭐 경찰하고 막 군인들하고 이제 싸우다가 이제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도 이제 총 맞고 쓰러지고 말이요. 근데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통이 너무너무 정말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청산가리를 다 줘요. 고통 없이 죽으라 이거지.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지애다,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청산가리를 다 이제 놓아줬으니까 자기는 청산가리가 없어. 그래서 자기는 불에 타 죽습니다. 불에 타 죽어요. 이제 이게 공동체주의자들의 행동이에요. 기요나 또는 카토프나 또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공산당 혁명을 완수하면 중국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 하나 죽어도 뭐 그렇게 되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 사람들이 판단 착오지요. 지금 말이요,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 이북 하나 뭐 이북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아주 그 특별한 아주 특이한 변질된 공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앙드레 말로가 이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사고가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거야. 그러나 그때는 앙드레 말로는 이게 공산주의가 옳다, 무슨 국민당 정부가 옳다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앙드레 말로의 이 소설은 사상소설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고는 그때는 어쩌면 옳았을지 모르지만은 역사가 흘러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정신은 좋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공동체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이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볼 때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어떤 정치가 어떤 거 해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유토피아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완전한 유토피아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맨 마지막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무슨 뭐 헌법을 바꾸면 뭐 우리나라가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나름대로 유토피아가 건설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개인주의적인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거기가 대학교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가져서 기요르라고 나왔죠. 지조로. 이 사람은 기요의 아버지예요. 기요의 아버지야.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최고의 지식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동체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3지대에서 이런 사람의 행동도 살펴보고 이런 사람의 행동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정말 바른 행동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성찰을 하는 사람인데, 이 지조로는 개인주의적인 행동도 찬동 못하고 공동체주의적인 행동도 찬동을 못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저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인간의 행동은 완벽할 수가 없다 하는 회의주의자입니다. 회의주의자예요. 사실 어쩌면 이 지조루의 판단이 가장 현실에 맞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 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지만 그 긍정적인 평가 속에 부정적인 것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이 한 행동이 100%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행동도 회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행동도 회의적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회의에서 오는 게 갈등, 불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행동도 문제가 있고 개인주의적인 행동도 문제가 있고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자기 아들이나 첸이나 카토프나 하는 행동도 자기가 지성인 입장에서 볼 때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총 들고 싸우지도 못하고 결국 아편과 음악으로 자기의 어떤 갈등을 달래는 그런 소극적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갈등만 생기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음악을 듣고, 자기 와이프가 일본 여자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 아편을 많이 하잖아요. 아편으로 자기의 어떤 그 갈등이나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나는 이 지조루의 어떤 그런 행동도 이해는 돼요. 제3지대에서 이런 행동도 문제가 있고 저런 행동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는 뭐 갈등을 겪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거,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편이나 뭐 음악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삶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찬성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아마 지조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다음에 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메이, 이거 여자예요. 이게 유일하게 이제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기는요 기요의 와이프입니다. 기요의 와이프인데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갖고 있는 이상주의적인 뭐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결혼했으면 일찍 들어와서 밥도 같이 먹고 뭐 여행도 같이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 남편은 완전히 자기 이상에 충실해서 가정도 잘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싸우러만 돌아다니니까 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뭐 살았다고 할까? 뭐 그래요. 여자가 반발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남편한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남자하고 같이 잤다고. 당신이 말이야 날 버리고 말이야 뭐 당신 원하는 대로, 당신 좋아하는 대로 사니까 나도 말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이고 반항적이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 기요가 상당히 갈등을 겪습니다. 왜 내 마누라인데 내 이상을 이해를 못하나?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해봐야 뭐 이게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 기요의 고독이라는 게 더 커지는 거지요. 와이프한테도 따돌림 당하지. 그렇다고 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 실현될 그런 기미도 안 보이지. 그래서 이제 기요가 더 외로워지는데, 이게요, 이런 여자가 나중에 바뀌어요. 자기 남편이 자살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자살하게 만든 그런 이제 국민당,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스크바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 인간 조건 마지막 그 장면은 이 메이라고 하는 여자가 모스크바로 가는 거예요. 모스크바로. 왜 가냐? 난 철저하게 공산당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 남편을 자살하게 만든 그런 국민당 그 사람들하고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이 지조루는요 나름대로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며느리한테 남편 복수하려고 모스크바로 가지 마라.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살라. 애도 좀 낳고 말이야. 그리고 죽은 자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를 사랑해야지. 네가 이제 와서 죽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지조루는 나름대로 달관을 해서 자기 며느리한테 모스크바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이 여자는 모스크바로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죽어야 깨닫는 게 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깨닫지 못해.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아들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걸 몰라. 근데 아들이 죽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간이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가 살았을 때는 막 반발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죽으면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구나.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가치를 그때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여기 우리 자매님들 남편 오래오래 살아야 좋은 거요. 뭐 남편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죽어봐봐. 그 다음에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저 남편이 병상에 있어도 있다는 자체가 삶의 하나의 의미가 되지. 막상 죽으면요. 그래서 나도 좀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죽어봐요. 그때 여러분이 내 가치를 인정할 거야. 지금은 뭐 내 가치를 인정해?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지. 메이가 그런 사람이. 남편이 있을 때는 뭐 남편 욕하고 말이지 반항해서 바람도 피고 말이야. 그러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내 남편이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었구나 깨닫고 남편 복수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줄거리인데 이제 결론을 냅시다. 결론을 내는데 결론이 쉽지가 않습니다. 앙드레 말로의 주장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참 문제예요. 이 인문학적 행동, 가치 행동은 역사적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박애. 이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드러난 가치예요. 여러분 프랑스 국기를 보면 세 가지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행동하고 평등을 위해서 행동하고 박애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게 인문학적 가치 행동인데 이 자유는요 욕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이 자유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경쟁. 그래가지고 이게 경쟁에 진 사람은 아주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비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살벌해. 욕망에 기초하니까. 근데 자유가 없으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표출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처럼 말이죠. 그 안에서나 왔다 갔다 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 가치의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이 정치사의 흐름도 자유를 위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패트릭 헨리가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욕망에 기초를 했지만은 경쟁하니까 결과가 어떤 사람은 기분 좋지만은 경쟁에 패한 사람은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지니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평등은요. 평등은 뭐 여러 가지 평등이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평등엔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 기회가. 서울대학에 들어가려면 나도 원서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원서를 낼 수 있어야지. 뭐 떨어지는 건 그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며. 기회 균등, 공정, 공평 이런 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등해야 된다 이게야.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기초생활 하는 사람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 경제가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게 여기서 생긴 거예요. 기회.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이 평등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은 신분.
옛날에는 신분 사회였잖아요. 맨 꼭대기에 무슨 왕이 있고 맨 밑바닥에 노예가 있고. 이건 아니다 이거지. 인간은 다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이게 신분이 평등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평등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고, 먹고 사는데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신분 차별이 없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유는 욕망에 근거하지만 평등은 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법으로 해주지 않으면 기회나 경제나 신분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수주의는 자유를 더 강조했습니다. 자유를.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야지. 자기 능력대로 살아야지.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평등, 이거는 사회주의자들의, 더 올라가면 공산주의자들의 사고입니다. 공산주의적 사고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사회주의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는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자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자의 끝없는 갈등을 겪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는 평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쪽도 물론 강조하지만은 이쪽보단 이쪽을 더 강조를 하는 게 나는 현 정부라고 봅니다.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박의 사랑은 자유와 평등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높이려면 이게 떨어지고, 이걸 높이려면 이게 떨어지고, 자유와 평등은 갈등 관계예요. 갈등 관계야. 그러나 사랑은 자유와 평등하고는 다릅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고,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도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자유를 강조하지만, 평등을 강조하지만 자유와 평등보다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면서 저게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유의 한계도 알아야 되고 평등의 한계도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응?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은 아픔이 따라와요. 응? 여러분 사랑해 보셔야 알지만 사랑은 고통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사랑할수록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려니까 내가 참아야지. 사랑하려니까 내가 견뎌야지. 사랑하려니까 내가 침묵을 지켜야지. 사랑하려니까 내가 희생당해야지. 사랑하려니까 내가 억울해도 그냥 있어야지.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세상하고 같아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깨어지고 완전히 세속 공동체로 교회가 변질이 되면서 이제 교회도 사랑이 없다고. 그래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야. 교회도 신분, 목사가 제일 높고 사찰집사가 제일 아래고, 이런 개념. 내가 우리 장로님들 임직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장로가 된다는 건 완장을 차는 게 아니다.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장로다. 교인들을 지배하고 교인들한테 명령하고 야단치려고 하면 그건 장로가 안 된다. 장로 하려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어려운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장로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 장로는 뭐 그런 대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나름대로 뭐 힘도 있고 했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장로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평등 중요하지만 정말로 기독교적인 가치로 인문학적인 행동을 한다면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기독교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앙드레 말로의 인간 조건, 이 소설의 특이한 거는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은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개인주의 흐름에 맞서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다.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정말 값진 행동이다. 그러니까 인간 조건이 뭐냐? 죽음 앞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게 최고의 인간 조건이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개인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음으로 만민을 구원한다. 이게 공동체주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앙드레 말로의 이런 사상은 아주 현대의 아주 특이한 아주 거대한 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인간 조건을 시로 써봤어요. 죽음이 주제, 죽음 앞에서의 행동이 인간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한 시낭송을 우리 임경희 집사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스타일을 바꿔보려고 하는 고륙지책이야.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예, 임경희 집사님 오세요. 죽음.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인간이 된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긴 세월, 긴 외로움, 더 긴 아픔으로 죽음 앞에 선다. 이제 인간이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조금은 안다. 고독을 감각으로 극복하려는 사람, 받은 고통을 복수하면서 사는 사람, 힘 있는 자와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 늘 회의하면서 삶을 관조만 하며 사는 사람. 그러나 그런 조건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간 조건이 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고독한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다. 인간을 만드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가? 10개월은 생명을 만드는 시간이고 70년은 인간을 만드는 시간이리라. 기도원, 차가운 바닥에 무릎으로 웃는다. 이제 소멸해 가는 목숨. 행동함으로 혼자가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삶을 끝내리라. 이 시는요, 내 고백이에요. 인문학을 하는 내 고백입니다. 저도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 시간은 10개월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인간을 만드는 시간은 70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나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가 인간인가 한번 자성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